호박 목걸이가 맺어준 기쁜 마음의 집, 딜쿠샤. 오늘은 도니문 박물관 마을에서 출발하여 3일 독립선언을 서구에 처음 알렸던 인물, 앨버트 테일러의 가옥, 딜쿠샤를 찾아갑니다. 조선시대에 월암동으로 불렸던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바위를 지나갑니다. 조선 후기의 문신인 이효원은 캄캄한 밤에 달빛을 받으면 밝은 빛이 나는 것처럼 보여 월암이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교남동에서 사직터널 위를 가로질러 행촌동으로 가는 길입니다. 인왕산이 몇 발 내디디면 금방이라도 닿을 듯 가까이 보입니다. 조금 더 걷다 보니 왼쪽은 홍난파 가옥, 오른쪽은 딜쿠샤로 가는 삼거리가 나타납니다. 삼거리에서 오른쪽 길을 조금 더 오르면 대한제국 시절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영국의 언론인 어니스트 베델의 집터가 나옵니다. 저 앞으로 웅장한 은행나무가 보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은행나무가 딜쿠샤 건물 바로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 거목은 수령 467년 된 은행나무로 높이 24m, 둘레 6.8m에 달합니다. 이 나무는 은행나무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의 행촌동이라는 이름이 유래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행촌동은 처음 서대문구였으나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현재는 종로구에 속해 있습니다. 이 나무는 1976년에 보호수로 지정되어 종로구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행주대첩의 주역인 도원수, 권율 장군의 집터이기도 했습니다. 딜쿠샤 건물 전경입니다. 딜쿠샤는 1920년대부터 미국인 사업가 앨버트 테일러와 영국인 연극배우 메리 테일러 부부가 살던 집의 이름입니다. 테일러 부부는 1923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924년에 딜쿠샤를 완공하였는데 페르시아어로 기쁜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딜쿠샤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1926년 화재가 났다가 1930년에 재건하였습니다. 1942년 일제가 테일러 부부를 추방한 후 딜쿠샤는 동생 윌리엄이 잠시 관리하였습니다. 1959년에 자유당 조경규 의원이 딜쿠샤를 매입하였으나 이후 1963년 국가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후 딜쿠샤는 방치된 채 본 모습을 잃어가던 중 2005년에 서울대학교 김익상 교수가 앨버트의 아들인 브루스 테일러의 요청을 받아 딜쿠샤를 찾아냈습니다. 2006년 브루스는 마침내 66년 만에 자신이 어린 시절에 살던 딜쿠샤를 방문하였고 딜쿠샤는 그렇게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딜쿠샤 내부 1층 거실을 재현해 놓은 모습입니다. 1층 거실은 테일러 부부가 지인들을 초대하여 파티를 여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거실 후면 중앙에는 벽난로가 있고 앤틱한 식탁에는 레이스 달린 흰색 식탁보가 깔려 있고 은초대와 컵이 놓여 있습니다. 앨버트와 메리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앨버트는 준설기를 구입하기 위해 일본에 머무는 중이었고 메리는 연극배우로 동양 여러 나라를 순회하며 공연하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남동생의 전사 소식에 슬픔에 빠져있던 메리는 극단 단원들과의 파티에서 앨버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의 사이가 가까워지자 앨버트는 메리에게 아름다운 리투아니아산 호박 목걸이와 귀걸이를 선물하며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앨버트는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인도로 떠나는 메리에게 자신이 꼭 찾아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둘은 10달 후 인도에서 재회하였고 1917년 6월 봄베이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917년 9월 부산에 도착한 앨버트와 메리 부부는 서울에 올라와 작은 회색집이라고 불리던 서대문의 한옥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작은 회색집은 우아한 기와 지붕에 팔각형의 창문이 있고 처마 끝에는 풍경이 달려있는 한옥이었습니다. 테일러 가족은 딜쿠샤를 짓기 전까지 이곳에서 거주하였습니다. 테일러 일가의 가족들입니다.
테일러 부부는 당시 경성에 거주하던 외국인들과 함께 서울 구락부와 서울 유니온 구락부에서 다양한 친목 활동을 하며 지냈습니다. 이 층 거실의 모습입니다. 테일러는 이 응접실이야말로 우리 집에서 제일 중요한 곳으로 딜쿠샤의 심장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는 물건들과 여가 시간을 즐길 만한 것들이 모두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딜쿠샤의 2층 거실은 테일러 부부가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1920, 30년대 딜쿠샤 거실에는 코너 벤치, 이지체어, 모자이크 램프, 조각 테이블, 3층장, 난로, 자수아조도 병풍, 도자기 말 모형 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엘버트는 평안북도 운산금광의 광산기술자였던 아버지를 도와 7년 동안 감독관으로 일한 후 충남 천안의 직산에서도 7년 동안 총관리자로 금광을 경영하였습니다. 1936년에서 1941년까지는 강원도의 음천골 금광을 경영하며 한국에서 광산업으로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엘버트는 동생과 함께 서울 소공동에서 테일러 상회도 경영했는데 이곳에서는 수입품의 주문을 대행하거나 자동차, 영화, 보험,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였습니다. 한국의 도자기 등에 관심이 많았던 엘버트는 한국인 집사와 함께 테일러 골동품점을 맡아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일제가 패망한 후 테일러 빌딩은 미 군정에서 2년가량 경기도 적산관리처로 이용하였습니다. 이후 테일러 일가가 테일러 빌딩을 재건한 것으로 보이나 마지막 행적은 확실하지 않고 나중에 이 건물에서 사진관 허바허바 사장이 오랫동안 영업하기도 하였습니다. (1919년 2월 28일) 테일러 부부의 아들 브루스 테일러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시기 엘버트는 AP통신으로부터 고종의 장례식을 취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아들과 아내를 보러 병원에 온 엘버트는 우연히 침대 속에 감춰져 있던 종이 뭉치를 발견하였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했던 엘버트는 이것이 독립선언서라는 것을 알아챘고 즉시 관련 기사를 작성해 독립선언서와 함께 동생 윌리엄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윌리엄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기사를 미국에 보내는데 성공했고 독립선언서가 국외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엘버트는 독립운동가의 재판과 제암리학살 사건을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베델, 맥켄지, 스코필드 등과 같은 서양인들은 언론활동으로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왔습니다. 특히 어니스트 베델은 항일신문인 대한매일신보를 발간하여 일제의 침략 정책을 비판하고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딜쿠샤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 2016년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에 딜쿠샤를 등록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2018년에는 딜쿠샤에 거주하던 주민들과 합의하여 이주를 완료한 후 본격적으로 딜쿠샤 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12월에 복원을 완료하고 딜쿠샤의 내부 거실은 테일러 부부가 살던 당시의 모습으로 재현하였습니다. 거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테일러 부부의 한국 생활 모습과 언론 활동을 주제로 한 전시실로 조성하여 2021년 3월에 개관하였습니다. 높은 언덕 위에 이국적인 서양식 건물이었던 딜쿠샤는 당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딜쿠샤는 기본적으로 서양식 건축 기법으로 지어진 서양식 집이었지만 당시 국내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되었으며
1920, 30년대 국내 서양식 집의 건축 기법과 생활 양식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존 사례입니다. 길쿠샤는 붉은 벽돌을 쌓아 올려 벽체를 세우고 벽체가 건물의 뼈대 역할을 하며 무게를 지탱하는 벽돌 건물입니다. 벽체는 일반적인 벽돌 건물과 다르게 공동벽 쌓기라는 독특한 벽돌 쌓기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공동벽으로 벽체를 세울 때 안쪽 벽과 바깥쪽 벽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일정한 간격으로 벽 사이의 공간을 가로지르는 벽돌이 양쪽 벽에 맞물리도록 쌓는 방식입니다. 공동벽 쌓기는 벽돌을 세워서 쌓기 때문에 벽돌의 넓은 면과 세워진 마구리면이 보입니다. 공동벽 쌓기는 벽 사이의 공간을 통해 단열, 보온, 방습, 방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길쿠샤는 일반적인 두 겹 쌓기에서 더 나아가 세 겹으로 벽체를 두껍게 쌓는 공동벽 쌓기를 적용하였습니다. 길쿠샤의 공동벽 쌓기는 한국 근대 건축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매우 독특하고 희귀한 벽돌 쌓기 방식이자 건축 기법이었습니다. 엘버트와 메리 부부의 숨결이 느껴지는 길쿠샤에서의 시간은 어두웠던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외국인 부부의 한국에 대한 사랑과 염려가 한 줄기 따뜻한 빛으로 다가왔던 뜻깊고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길쿠샤에서 내려오던 중 독립운동가 가족을 생각하는 작은 집을 만나게 되어 오늘의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